네, 월요일 장세 조금 눈치 보기 장세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은행 위기의 여진과 그다음에 FOMC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KB금융지주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유 박사님 전에 나오신 이후에 그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일련의 은행이 가뜩이나 유리멘탈인 장소에 이거 풍전등화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성장하는 시대, 그러니까 부채가 성장하는 시대에는 규제도 탈규제, 그러니까 규제 조금 어긋나도 그게 다 메이크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좀 벗어나 있어도 모두 다 성장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채가 성장하는 그런 기간에서는 사실은 미국은 금융기관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예전에 이제 우리 벤 버냉키 의장 때부터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금융기관이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부채가 꺾여 나가고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부채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그로 인한 파열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직격탄이 아무래도 미국의 금융기관은 유동성과 실물에 대한 민감성이 더 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먼저 이제 타격을 받은 것이고 예. 혹자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도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SVB가 자산의 너무 많은 비중을 국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트럼프 때 규제에서 약간 이제 완화적인 기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터졌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일 수가 없죠.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어도 혹은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들은 벤처 금융을 주로 했었는데 만약에 벤처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 대출을 많이 했었어도 기업 쪽이 힘들어지고 이쪽에 어쨌든 돌아가는 실물 부분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면 사실상 이번에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무언가 자산을 팔고 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예.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과 옐런 회장이 계속 대책을 내놓는 방향대로 국채 때문이야. 그러니까 국채 담보로 해서 BTFP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될 거야라는 식으로 우리의 많은 시각들 국민들이나 이제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도 거기에 몰입돼서는 안 된다. 그걸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 사실 이건 뭐 버냉키 의장이나 지금 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 이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금융위기 때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예. 금융위기가 블랙스완이라 그러면 지금 상황은 회색 코뿔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색 코뿔소이기도 한데 이제 되게 오랜 기간의 회색 코뿔소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징후의 패턴들이 비단 이제 코로나로 국한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이제 은행 대마불사 돈을 계속 넣는 거죠. 계속 넣으면은 이 돈들이 부풀려져서 결국에는 나중에 신용 창출이 되면 실물 쪽으로 중소기업도 살리고 중서민 계층도 살리고 근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논리를 떠나서 돈이란 흐름은 우리가 사실 현대화폐 이론에서 이제 뭐 나중에 그거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것에 돈을 넣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다. 그럴 때는 인플레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장기간의 정책은 그런 미세한 정책까지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일단 금융기관에 돈 넣어서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뿌려지길 바라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나이브한 정책의 후순에 따른 이제 파산 균열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유동성이라는 수위가 차오른 풀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유동성이 빠지니까 누가 그렇죠, 벌거벗고 맞습니다. 수영하는지 이게 드러나기 맞습니다.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박사님께서는 이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 이것이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산될 것이다.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셨는데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금융위기도 겪었고 과거에 대공황 경제 위기를 이제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큰 사례로 보면은 8차례의 은행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뱅크런이 발생을 할 때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울릭 울릭이라는 이제 시카고 경제학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MBI에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상업은행들의 체계를 보시면 로컬 뱅크에
일단 예금주들이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금들이 코어 쪽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의 대형은행 쪽으로 돈이 네.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형은행들은 무엇을 하느냐? 돈이 필요한 쪽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든 아니면 대출 수요자든 이제 돈을 받겠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게 금리,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던 경기가 침체를 하던 아니면 경기가 피크아웃을 하던 그럴 때 이 공급한 대출이든 투자 자산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간에 당연히 대형은행들도 압박을 받고 이 로컬 은행도 압박을 받는다. 근데 지금은 이 연계된 선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대출 수요자들이나 투자 수요자들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단지 이 안에서의 로직, 즉 뭐 대형은행, 즉 예를 들어서 UBS가 오늘 아침에 CS를 인수한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한 거. 두 번째는 또다시 페드가 이제 6개의 중앙은행과 이제 주간으로 하던 통화 사업을 일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금융기관에서의 그 한도는 제한된 금액으로 돈을 계속 공급하면서 금융기관 살리기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실물 쪽은 어떻게 될까요? 실물 쪽은 계속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 왜냐? 이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인수한 CS를 가만둘까요? 아닙니다. 서프라임도 그랬고 그 전에 은행 조정 때 항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의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왜? 네.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죠. 예. 은행이 자산과 그다음에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오히려 회수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안 그래도 대출 시장이나 투자자 시장 쪽은 일단은 메말라가는데 돈들이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게 일련의 어떤 유동성 개입의 어떤 사건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저 미국이 아주 이례적으로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강수까지 두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섰고, 그리고 또 퍼스트 리퍼블릭 터지고 하니까 그 미국 저 대형은행들이 또 도움을 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이 번지는 건 일단 막은 듯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필요한 정책들의 어떤 솔루션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위기가 봉착이 됐을 때 무엇이 됐든 빨리 해야 된다. 첫 번째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기관, 미국의 스타일입니다. 금융기관을 살리되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분할되어 있는 실물 시장 쪽에서의 경제를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쪽에는 필요한 곳에 재정적으로 실업자들을 구제를 하고 이로 인해서 투자를 못 받거나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재정을 통해서 또 투입을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 시간을 최대한 좀 길게 기다리는, 그래 네. 그 동안에 이제 페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이 세 가지 이제 꾸러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지금 정책은 좀 빠른 건 확실합니다. 예. 근데 정책이 빠르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두 그렇죠. 번째는 예. 금융기관을 갖다가 살리려는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정책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벗어나 있는, 비켜나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관건입니다. 재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국가부채 한도 때문에 이미 이제 한도에 달했고 6월까지는 그 한도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서 실물을 살리려면은 사실 지금은 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불이, 큰 산에서의 불이 세 군데에서 났어요. 이 불은 결국에 한 군데로 다 합쳐집니다. 근데 두 가지 불은 어느 정도 껐어요. 그 전에 하던 스타일대로. 근데 이쪽의 불은 끌 수도 없고 이쪽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불만 열심히 막 잡고 있는데 저쪽에서의 중요한 불들은 계속 조금씩 더 번지고 있는 상태라는 뭐 또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플레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물 쪽에서는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드의 입장이 이미 통화 수합 이야기를 했고 BTFP라는 일종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BTFP는 국채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고차인데 나중에 몇 년 타시다가 언제든 힘들어지셔서 오시면은 신차 가격으로 바뀌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이미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면에서는 정책이 컨시스턴시가 없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를 잡는 건지 아니면 구제금융 때문에 금융 기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적을 하는 건지 이게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일단 뭐 이 미국 지역은행들이 연이은 파산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래도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연준 책임론이 부각이 되는데 연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고강도 긴축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재무나 회계는 스탁입니다. 그 관점에서 당장 나와 있는 지표를 좋게만 만들면 되는데 이 모든 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은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플로우입니다. 예. 달려가는 게임인 거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제 정책을 실행할 때 통화 정책을 할 때 일단은 인플레가 갑자기 발생을 했고 이게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부분은 맞았지만 그 전부터 일단 서비스 물가 쪽이 고공행진세였을 때 금리를 올리되 나눠서 서서히 금융기관 실물에서의 충격을 완충해 나가면서 네. 즉 그 기간 우리가 20일, 21을 생각해 보시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구간 동안에 재정으로 조금 보조를 해주고 또 금리를 올리면서 또 보조를 해주고 이러면서 균형을 맞춰갔으면 진지게 빨리 해서 서서히 가면서 균형까지 맞췄으면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데미지가 오진 않는데 그걸 부랴부랴 뒤늦게 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실 손발이 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들도 어느 방향을 더 선호를 해야 될지 모르는 헷갈리는 구간이 됐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미 페드는 금리는 앞으로 서서히 올릴 수 있을지언정 스탠스 자체는 바뀐 걸로 봐야 됩니다. BTFP와 이미 발표한 6개 중앙은행과의 통화수협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책 스탠스는 이미 꺾여 나가고 긴축에서 피봇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피봇은 금리 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긴축에서 오히려 완화 쪽으로. 멈춤이나 혹은 이제 완화를 멀리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빅 이슈가 3월 FOMC인데요. 그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CS 사태가 터지고 나서 ECB가 어쨌든 금리 인상을 기존에 50 원했던 했죠. 그러니까 예. 숫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에 대해서 게임 이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막 터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러면 지금은 그 규모 파악, 옐런 의장도 뭐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는 당장 파악이 안 될 겁니다. 미래로 갈수록 예. 실업자나 특히 SVB와 관련되는 투자, 벤처 투자를 받았던 벤처 기업들에서의 실직이 장기간 동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확보되는 숫자로는 일단 금융기관만 막으면 되겠구나라는 편협된 시각으로 분석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는 그래도 계획대로 조금은 할 수 있어서 25p 정도 베이비 스텝은 좀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FOMC에서는 기존 스케줄대로 물론 이제 50도 과도하고 뭐 인하나 이런 쪽도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25bp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해 나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새로운 위기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나요? 새로운 국면인 것이고 우리가 보는 시계와 금융시장에서의 뉴럴 네트워크처럼 굉장히 미세하게 퍼져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생태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6개월도 너무 길고 1년도 너무 긴 그런 이제 구간이지만 그렇죠. 이제 금융 생태계와 경제 그다음에 유동성의 이런 생태계에서는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휴지기를 겪고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했지만 파열음들, 균열들이 계속 이렇게 서서히 생기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테이지가 다시 새롭게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요. 하여튼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KB금융지주의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